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거대 양당의 공천이 막빠진 가운데 이종섭 호주 대사의 임명과 또 출국 과정을 두고 민주당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면서 총선 전국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일부 후보들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 등 정치권 이슈들 보조하니까 코너에서 여야 각 당의 보좌관들의 눈으로 자세히 평가해보고요. 쉽지 않은 경선을 과정을 거쳐서 서울 중성동을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확정된 이혜훈 전 의원과 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경기 부천을 지역에 출마한 서른 의원 유진수 코너에서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과일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금사과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엔 지구상에서 바나나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멸종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구적 참견 시점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눌 수 있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현직 보좌관의 눈으로 정치권 흐름을 읽는 시간 보좌하니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실의 김주범 선임비서관, 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의 이동윤 보좌관,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실의 조현욱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두 새 얼굴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실의 김주범 선임비서관님,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 한 말씀 그리고 국회 경력도 짧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국회 보좌진 직급 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선임비서관 김주범입니다. 저는 대구 달서구에서 8년간 선출직 지방의원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핫한 제3지대 네. 정당이었던 바른정당 그리고 새로운 바른미래당 세보수당 대구시당 조직국장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최연수 국회의원실에서 지금 2년차 선임비서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좀 말씀 잘 부탁드리고요. 네. 보좌관들의 눈으로 본 총선 전반적인 판세 이야기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원톱 선대위를, 또 민당은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3톱 체제 선대위를 꾸린 상태인데 각 당 선대위 이번 선거에서 좀 두드러진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김주범 선비사님. 예, 먼저 국민의힘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네. 원톱 체제로 가는 선대위죠. 근데 이제 원톱 선대위가 강력한 리더십과 이제 신속한 의사결정이 있어서 총선을 지휘할 수 있는 좀 장점이 있는데요. 네. 또 반면으로 총선에 대한 결과를 오롯이 책임을 져야 그렇죠. 되는 그런 부담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톱 체계로 가고 간다는 거는 그만큼 총선에 좀 자신이 있고 네. 그리고 본인이 이름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좀 의지가 명확하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총선 결과가 국민의힘 승리로 끝나면 네. 한동훈 위원장의 입지가 아마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근데 좀 아쉬운 게 지금 선대위 요직 자리를 보면 법조계 출신하고 예. 경찰 출신이 주로 이루고 있어요. 네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저희 당을 잡고 있는 검찰 독재 프레임을 좀 명분을 만들어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총괄 선대위원장이나 공동선대위 총괄 본부장 보면서 유일하게 법조 경찰 비출신은 안철수 후보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이게 아쉬운 게 네. 경합 지역인 서울 경계를 잡기 위해서 뭐 나경원, 원희룡, 안철수 후보 이런 분을 좀 잡으신 것 같은데 네네. 좀 외연 확장을 할 수 있게 좀 먹고 사는 문제, 네. 경제 전문가 이런 분들을 좀 더 합류시키셨으면 좀 좋지 않았겠나 싶어요. 네, 그리고 네. 또 이번 22대 총선 때 저희가 전남 광주 쪽에 후보를 다 냈거든요. 예. 18년 만에. 그렇죠. 16년. 16년 만에 예. 했죠. 18대 총선이요. 그만큼 후보를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네. 호남권을 대표하는 선대위가 좀 합류가 돼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게 좀 없어서 아쉽습니다. 이동윤 보좌관님은요? 예.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번 저희 예. 선대위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어쨌든 민주당 공천 파동에 대한
뭐 각종 안 좋은 인식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다 수습하고 나아가겠다는 측면에서 지금 선대위가 꾸려져 있고 네네.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 게 그 뭐 임종석 실장도 얘기하셨고 저기 그 선대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네네. 친명 비명 친문이 아니라 민주당이다. 네. 민주당으로서 선대위를 꾸려서 나아가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통합 선대위를 꾸려서 운영하고 있고 예.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예. 잘 갖춰 나가고 이제 시작적으로 잘 갖춰 나가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혁신당은 선대위 구성이 언제쯤인지 어떤 지금 고민이 있는 건가 궁금해요. 조현욱 부장관님. 저희는 지금 비례공천 이제 막바지 예, 예. 작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주에 비례공천 작업 마무리할 거고 예. 공천 이제 뭐 이의 신청 과정들 뭐 다 할 테니까 다음 주 초에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인증 과정들 다 갖추고 나면은 네. 다음 주에 이제 저희 선대위로 아마 전화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개혁신당 얘기 하나만 더 해보면요. 지금 공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영입을 하면서 분위기가 빵 이제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김종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일부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다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뭐 기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항상 감사드려요. 네. 그래서 뭐 김종인 매직 뭐 이런 기대도 하지만은 사실 뭐 정치권에서 무슨 오늘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지자 같은 게 있겠어요. 그런 예. 건 없는 거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지율 내에서 사실은 능력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다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오고 나가지고 한 가지 바뀐 점은 네. 저희 뭐 당 전체적인 거 그다음에 선거의 기조 같은 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분명해졌었어요. 일관성 있게요. 네,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다가 좀 많이 떨어지게 된 계기가 이제 저희 사실 정체성의 문제들에서 사실 좀 이제 문제제기가 많이 됐던 거잖아요.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빅텐트 쳤다가 이제 새누리하고 결별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한테 실망을 드렸던 건 사실이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 온 이후로는 어찌됐든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뭐 제3지대로서의 포지션 지금 흔들리지 않고 가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뭐 앞으로 한 달 남았지만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는 뭐 없습니다. 뭐 아마 선대위가 뭐 김종인 위원장, 그다음에 현재 있는 공관위원들, 그다음에 비례로 이제 공천받는 사람들 중심으로 아마 저희 이제 선대위가 아마 꾸려지게 될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 미니 정당이니까 감수해야 될 정도 같아요. 근데 뭐 지금 평가를 해보면은 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현재 뭐 소위 수직적 당정 관계에 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원톱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네. 한 가지 뭐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좀 이례적이긴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선거 경험은 전혀 없는 선대위원장을 예. 만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선거 여왕이라고 불렸을 때 그분이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의 당대표로서 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시절만 하더라도 네네. 이미 국회의원으로서 한참 경험을 갖춘 상태에서 했었고 그다음 민주당 같은 경우에 공천파동 지금 한참 거친 상태에서 뭐 용광로 선대위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모자이크 좋게 얘기하면 아니면은 통합형이죠.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얼기설기 바꾼 누더기 선대기 같은 건데 뭐 그냥 열심히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선거 판세 중에 좀 주요하게 많이 보도된 내용 중 하나가요. 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론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에만 좀 기대기에는 수도권 판세 이게 좀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또 당내에서 일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보좌관님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분이 어떤지 궁금한 게 우선은 김주원 비서관님 이런 위기론 실제로 좀 체감이 되는지 또 만약 그렇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지금 위기로는 먼저 여론조사로 확실히 드러나고 네. 있겠죠. 지금 대진표가 쏙쏙 나오면서 보니까 계속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이유가 처음에는 국민의힘은 좀 조용한 공천, 예. 그리고 민주당은 좀 시끌벅적 찢고 뽑는 공천에 나오다 보니까 국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공천 문제가 좀 있고 우리는 잘하는 것 같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해볼만 하다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공천 결과가 섬섬 나오면서 민주당은 오히려 정열을 정비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공천 파동이 어느 순간 자꾸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조국 혁신당이 나타나면서 이 두 사람을 다시 소환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잊고 있었던 대통령과 그 여사에 대한 문제들이
자꾸 붉어지니까 이게 다시 원점의 상태로 좀 되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비를 저희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중앙당 내에서도 선대위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큰일 났다는 위기감에 얘기를 했었고 안철수 의원은 정권 심판론 우세를 부정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게 수도권 위기론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또 여당 내부에서는요. 이종섭 호주 대사의 어떤 출국 절차 관련된 이 논란이 또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는 것 같던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철회를 공식 건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여당 내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이 내용이 향후에 총선에서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도 궁금합니다. 조현욱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런 의견들이 예. 나오지만 할 수 있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겪어봤잖아요. 네. 지금 예, 그 소위 이제 윤한 갈등이라는 게 어떻게 봉합되는지 우리 한번 봤기 때문에 절대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하지 못할 거고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되게 야속하긴 할 거예요. 지금 용산발 사실은 리스크가 두 가지가 날라온 거잖아요. 네. 하나는 지금 이종섭 전 장관 관련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의료 대란이에요. 예. 문제는. 그러니까 이 의료 대란이 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의료계에 대한 비난으로 집중이 됐었지만 아무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환자들과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에 그 책임을 정부한테 조금씩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공의들 빠지고 난 자리에다가 공보위 투입하고 그다음에 군의관들 투입해서 하는 거를 지금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정부 책임은 무한 책임인데 이게 총선이 아직 한 달이나 남아 있어요. 그럼 이게 결국에 한동훈 위원장한테 부담을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용산이 야속할 겁니다만. 김주범 비서님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예, 저도 야속하기보다는 용산이 왜 시험에 들게 하는가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말, 행동, 예. 옷 입음까지 모든 거를 언론에서 도배를 하면서 용산과 관련된 일들이 다 진짜 사라졌었는데 지금 굳이 이 시점에 대사로 보내면서 이런 문제들을 밝힌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아직까지 국민들 마음속엔 최상병 사건에 대한 아픈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조 부장님 말처럼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분명히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거든요. 네. 이거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아픔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되고 네. 또 공천을 받은 후보들도 옛날처럼 뭐 연판장 돌려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제대로 한번 할 수 있는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이 문제는 오히려 위기에서 네.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윤 보좌관님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어떤 점이 우리 당의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된다. 혹은 지금 어떤 사안을 잘 넘어가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예. 저희도 리스크 관리거든요. 예. 결국은 요즘 이제 말로 인한 저희가 이제 당에서만 후보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그렇죠. 입 조심해라라는 단속도 했지만 네. 결국은 말 한마디로 이게 판세가 뒤집히는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중요하고 조금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네, 뭐 네. 우리 당에 대한 공천 파동에 대해서 뭐 문제점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시스템 공천이었다, 공천 혁신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언젠가는 평가가 이루어질 거고 네네. 거기에 대한 논란은 계속 갈 거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공천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본선 모드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이길 것이냐에 대한 걸 집중해야 되는 게 저희 입장이고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막말로 인한 예. 문제점이 돌이켜져서 저희가 이 유리한 판세가 뒤집혀지는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김에 이 질문 좀 먼저 드려보죠. 지금 정봉주 전 의원 관련된 예, 겁니다. DMZ에서 지뢰를 밟는 사람들에게 목발을 경품으로 주자. 이런 발언에서 논란을 빚었었고 네. 물론 뭐 당사자에게 사과했다고 했지만은 전현직 두 부사관은 그런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지금 나온 상태에서 민당은 지금 정 후보에 대한 윤리감찰에 착수했고요. 예. 그러면 이게 공천 취소의 가능성도 있는 건가 궁금하네요.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예. 다만 요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당이 판단하느냐에 대한 거는 결국 전적으로 지도부의 역할이긴 하는데 네.
현재까지 요 정봉주 의원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뒤집어진 게 없거든요. 네네. 현재까지는 저희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일단 지켜봐야 된다고 보지만 그 당대표께서 어제 유세에서는 분명히 예전 일이었고 사과했었다라고 넘어가셨고 네. 오늘 아침에 또 대전에서는 또 엄중하게 바라보겠다 그래서 약간 기류가 변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당에서 좀 어렵지만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지금 만약에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될 경우에는 네. 그러면은 그 지역구에서 2위였던 박용진 의원, 이 박용진 의원이 공천을 받는 게 통상적인 상황인가 궁금한데 조현욱 부장관님 당이 계셔 보셨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경선을 통해 가지고 1위 후보가 경선을 통해 됐는데 네. 만약 그 후보가 특정 사유로 인해 가지고 공천이 취소된다 그래서 2위를 해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경우에 바로 뭐 전략 선거구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우선적 선거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네. 당에서 결정을 하게 되죠. 네, 네. 이한테는 기회 없습니다. 혹시 어차피 그리고 뭐 아시잖아요. 박영진 의원 어떻게 설계돼가지고 낙천이 됐는지 뻔히 아는데 그럴 리가요.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같은 생각이 오고 네네. 마찬가지로 박영진 과거에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 21대 선거 총선 때 광주에서 이석형 후보랑 이용빈 지금 현재 의원하고의 예. 그 후보 경쟁에서 경선에서 이석형 후보가 이겼었는데 그때 이제 전화방 운영으로 의혹으로 검찰에 압수수색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후보자가 교체된 적은 있어요. 아. 2위 후보가 1위가 된 올라가고. 경우는 있는데 예, 예. 아침에 이제 안규백 저희 전략공천위원장도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이게 제3의 인물이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이 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 네. 어쨌든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당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 동시에 그런 말씀 드릴 것 같습니다. 김주훈 비서관님 오늘 국민의힘은요 지금 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충북 청주 상당 공천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 정부가 지역 사업가에게 뭐 돈 봉투를 받는 듯한 어떤 CCTV 화면이 공개돼서 논란이 있었고 국민의힘의 이런 공천 취소 결정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민주당이나 우리 국민의힘이나 네. 지금 똑같은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데 네. 그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인리 법칙이요. 그러니까 네. 어떤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경미한 사고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렇게 정리를 빨리 들어가는 단계가 필요해요. 근데 뭐 민주당도 오늘 정봉주 의원 같은 문제도 있었지만 저희 당도 지금 그런 문제들이 차곡차곡 자꾸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문제들을 이게 끝까지 끌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누적이 돼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뭐 지도부나 아니면 공심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정리를 하는 단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9818님 일단 배꼽보는 선심성 말고 현실성 있는 공약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야 모두 막말이 너무 잦은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하셨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서울 중성동 을 이해운 전 의원과의 인터뷰도 저희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이 경선 과정에서 이해운 전 의원 측이 부정 투표를 유도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 김주훈 비서관님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서울 성동을에 이제 경선하셨던 이해운 전 의원님이 네. 이제 지지하시는 모임에서 단톡방이죠. 여기에서 연령대를 속여라. 그리고 당원이지만 당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해서 투표를 해라. 그 이중 투표를 해서 그 이해운 전 의원을 지지해라. 네.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하태경 의원 쪽에서 이거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다. 이거를 찍어서 이중 투표를 하면 문제가 생기고 플러스 점수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뭐 구두상이나 이런 거였으면 모르겠는데 카톡과 어떤 증거가 남는 상황이 돼서 네. 지금 문제가 좀 불거진 거죠. 조현욱 보좌관님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 무슨 관련법에서 어느 부분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직선거법에서 예. 이제 그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가지고 뭐 그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것들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네. 사실은 그거보다도 본질적인 건 108조가 문제인데 네. 여론조사를 할 때는 조사 대상 전 계층을 조사하도록 예. 돼 있어요. 그게 사실 문제거든요. 성별, 뭐 연령, 그다음에 지역, 뭐 지역구가 있으면은 동해 해가지고 솔직히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뭐 표본 추출이 되면은 네. 가중치를 부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
이제 여조를 했는데 당원조사는 사실은 연령을 따질 수 없잖아요. 성별도를 그렇죠. 네. 당원만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 80%를 국민 여론조사로 한다 그랬으면은 그러면 여론조사의 취지에 맞춰 가지고 그러면 가중치 부여를 해 가지고 연령 성별 지역을 맞췄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조사는 이번에 그게 없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의 주장은 우린 그런 거 없었으니까 뭐 50대든 60대든 많이 표집된다고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거고 예. 그다음에 그 반대 후보였던 하태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사실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론조사로 뽑는 게 맞냐? 이 질문부터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러면 하태경 의원의 어떤 그런 이의 제기 이게 지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먼저 네. 이 문제가 아까 전에 조 부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불거지면 네. 이게 이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경선 전체로 전체적인, 네.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암암리에 솔직히 저도 지방의원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돌릴 때 구두상으로 연령대를 속이거나 아니면 뭐 나이대를 이제 속이고 지역을 속여서 이제 그거는 이제 경선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네. 뭐 선거 전에 있는 그런 조사를 할 때 좀 표본을 맞춰달라는 그런 얘기들이 암암리에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어떤 카톡이나 단체방에서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 거고요. 네. 근데 이 문제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후보들도 문제를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분명 선거운동 그 관련 지침을 보면 그런 문제들이 이루어진다면 예. 이중투표나 이런 문제들이 이루어지면 후보를 박탈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후보자가 거기에 대한 사항을 알고 있었다면 분명히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네. 보면은 하태경 후보가 요구한 로데이터를 보여주지 못할 거예요. 왜 못 보여주냐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당원조사하고 일반 여론조사인데 일반 여론조사에 당원들이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고 일반 여론조사에 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같은 전화번호가 두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1인 2표를 행사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네네. 이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갖고 항상 후보들이 이제 보냈을 때 뭐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해 주세요. 예.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에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외견상으로는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조사를 당원 투표를 통해 가지고 뽑는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당원 혹은 특정 지지층만의 조사만으로 후보 선출 과정이 현재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태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도의 문제라면 저는 소송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박용진 의원의 경우는 경선에서 탈락하자마자 개혁신당의 조응천 의원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이 함께 싸우자 이렇게 연대 메시지도 보냈는데 오늘 뭐 박용진 의원은 뭐 재심 결과 상관없이 당이 남겠다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 선택은 조현욱 부장님 우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뭐 저는 너무 잘 아는 의원이고 예. 개인적으로는 후배기는 한데 네네. 예. 저는 굉장히 존중합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그럴 거라고 했어요. 생각하셨고요. 그리고 네네네. 그래서 자, 그때 그 성명을 냈을 네. 때도 뭐 같이 나와가지고 개혁신당에 합류하자 이런 뜻으로 얘기했던 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의 조금밖에는 없다는 얘기인 거고 네. 민주당이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이동윤 부장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저희 당 의원님이시니까 뭐 저희들끼리는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누군가는 버텨서 남아서 당을 지켜야 되지 않겠나. 뭐 이번 선거가 끝이 아니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존경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그러세요.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하여튼 존경하는 마음을 다른 보좌진 결정에 대해서. 결정에 네. 대해서 그런 분들이 좀 꽤 있나 보네요, 당내에서. 네. 자,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까지 컷오프 되면서 이게 시민단체 몫이었던 비례대표 후보 4명 중에 3명이 낙마를 하게 된 셈인데 시민단체 측 대표 연합정치시민회의 여기에서는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그리고 민변 사법센터 간사 맡고 있는 이주희 변호사 추천을 했는데 이번에는 별다른 논란 없을까요? 글쎄요, 또 지켜봐야죠. 어쨌든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예. 근데 뭐 벌써 이미 보수 언론에서는 이주희 변호사 국보법 폐지 운동 이력이라든지 그런 거 들고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일단 4명 추천했는데 지금 2분이 자진 사퇴하고 한 분에 대해서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시민단체 쪽에서
지금 시민연합 쪽에서 이번 임태훈 소장 건 포함해서 좀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재추천 목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하고 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임태훈 소장 컷오프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우리가 이해를? 일단은 지금 컷오프에 대한 지금 그 이유가 예, 병역 예. 기피였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지금 어쨌든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부가 지금 제도화돼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임태훈 소장을 알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좋아하는 캐릭터도 아니긴 하지만 예. 군인권센터하고 임태훈 소장이 분명히 군내 불합리나 그 개선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상징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네. 단순히 이런 거를 병역 기피로만 컷오프한 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뭐 다른 요인이 있었던 건 아닌가. 네, 네. 그런 건 좀 궁금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모두 그 위성정당의 선대위를 별도로 꾸릴 예정인데요. 김주호 비서관님,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께서 개항 을에 출마한 상태라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위한 선거운동은 못하는 상태인데 한동훈 위원장은 가능하단 말이죠. 이 점이 향후의 선거운동에 영향을 크게 미칠지 아니면 별 상관없을지. 저는 별 상관이 없다고 별 봅니다. 상관 왜냐하면 예. 4년 전에도 이제 국민들은 분명히 위성정당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어쨌거나 당으로서 출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이재명 대표는 당원으로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못하지만 네. 분명 공동선대위원장이신 이해찬 그 선대위원장하고 김부겸 선대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아마 그 역할을 충분히 맡아서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생각이세요? 네, 같은 생각입니다. 네, 큰 네. 영향은 없을 거다. 예. 그러면 지금 비례대표 후보 그중에서도 1번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미래 그러면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지 또 각각 비례 순번 1번은 어떤 인물이 될지 조현욱 보좌관님 예측을 한번 해보고 합니다. 뭐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저희 공간이야말로 이렇게 그 외풍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네. 단단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물어봐도 알려주지도 않고 저희 의원이 최고위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약간 있으니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철통 보안을 잘 지켜가면서 하고 있어서 여성이라는 건 확실할 것이고, 네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예. 뭐 그 기존의 어떤 뭐 정치인들 뭐 이렇게 그 지금 뭐 지역구를 나갔어야 되는데 왜 뭐 이번에 비례 신청을 했냐 이런 분들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좀 참신한 분이 될 거라고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번 국민의힘은 먼저 뭐 530명이 공개, 예, 비공개로 지금 112명에서 642명이 신청을 내셨는데 네네. 저도 이렇게 쭉 보니까 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왔는데 어쨌거나 비례대표는 상징성이 좀 필요하고 그 시대에 당이 필요한 사람인데 뭐 4년 전에는 뭐 저희 그 최윤수 의원님도 코로나 시절에 예. 간호사 역할로서 또 지역을 그 일했던 부분에서 또 감점을 받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신진영 의원이 또 받았단 예. 말이에요. 네. 지금처럼 분명히 그 시대가 필요한 사람들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 대신 저희 당에서는 그 직전 총선 정당 득표율이 15% 미만일 때는 그 지역 출신 인사 비례대표의 안정권에 대해서 한 25%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호남권에 관련된 분들은 좀 많이 좀 추천을 해서 네. 그리고 지역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동윤 보좌관님 지금 이번에 그 용해인 의원 사례도 그렇고요. 비례대표 재선을 하는 사례가 심심찮은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많이 아쉽죠. 네. 용해는 같이 행안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모습은 뭐 논외로 치더라도 네. 뭐 용해논이 이제 본인이 인터뷰한 내용도 보긴 봤는데 스스로 뭐 기본소득당 당내 절차와 경쟁을 거쳐 선출됐다 그렇게 이제 밝히고 있긴 있는데 네. 좀 더 대승적으로 나갔으면 본인이 아니라 다른 후보 기본소득당의 다른 후보가 선출되는 게 좀 더 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네.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런 많이 욕들을 하거든요. 솔직히 예. 욕심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현직으로 있는 의원들을 보는 입장에서는 약간 후자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 조현욱 부장님께 요 질문 마지막으로 드려야겠네요. 지금 조국 혁신당이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게 좀 주목이 되는데 4년 전 총선 당시 여론조사에서 열린민주당이 당시에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5.4% 득표율로 3석 의석만 얻었던 상황을 좀 언급하면서 한계론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있는데 조국 혁신당은 지금 같은 흥행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현재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랑 비슷한 운명 같아요. 그게 무슨 지금이 말이죠? 가장 예. 정점일 것 정점일 같아요. 거다. 네네. 점점점 네. 떨어집니까? 어차피 이게 지금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라는 게 예. 그 크게 봤을 때는 민주당 위성정당의 지지율 큰 바운더리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크게 좀 보면은 강성 지지층인데 그리고 뭐 친문 여기가 있고 친민주당이기도 하면서 반윤인데 근데 비명 이게 좀 섞여 있어요. 네. 예. 이게 섞여 있는 그런 관계고 그 중에서 또 강성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간층이나 연성 민주당 지지층은 또 거기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 민주당 위성정당 지지율 중에 일부를 많이 가져가고 지금 지지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도 전체 그 파이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라서 지금 민주당이 사실 좀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례 명부는 뭐 20명까지가 내놓고 있는데 정작 민주당 자기 식구들 몇 명이나 챙길 수 있을지 지금 계산을 해보면 어쩌면 막 서너 명밖에 지금 현재 지지율만으로는 서너 명밖에 못 챙길 판이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저 시민단체 쪽에서 지금 추천하고 있는 명부들에 대해서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앞순위에 배치를 하게 되면은 민주당 사람들 정말 굶어 죽게 생겼어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실의 김주범 선임비서관, 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의 이동윤 보좌관,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실의 조현욱 보좌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45분 정도 걸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지체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부평 5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서인천부터 밀리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은 하객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경기권에서만 총 36km 밀리는데 안성 분기점에서 반포까지 1시간 4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론 동수원에서 광교터널까지 밀리고요. 북수원에서 반월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이후로 군자 분기점에서 서창시점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본격 선거전을 앞두고 공천 파동으로 당을 떠난 현역 의원들이 거대 양당 구도를 얼마나 뒤흔들지 관심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제3지대를 모색했던 세력의 합종 연행 과정은 순탄치 않은 것 같은데요. 반면에 조국혁신당의 쇠머리로 선거 구도를 둘러싼 셈법도 복잡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자, 민주당을 탈당한 5선의 설훈 의원 연결해서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천을의 설훈입니다. 예, 우선 그 경기 부천을 현역 의원으로 출마 준비 중이시고 모레 선거사무소 개소식도 예정이시고요. 출마의 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네, 이재명 민주당으로부터 뭐 버림받았다고 해야 될까, 쫓겨났다고 해야 되겠죠. 탈당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우리 부천 시민들의 정확한 판단을 믿기 때문에 네, 충분히 당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작년 그 경제 성장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 뒤질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네, 물가가 또 치솟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예로 이 부산 엑스포도 망신당했죠. 네, 세계 잼버리 대회도 파행했죠. 하는 일마다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야당이 대응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예, 야당은 뭐 사법 리스크죠. 이게 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탕정당, 이재명 사당이 되어가지고 뭐 자신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은 다 잘라냈죠. 이번에 네. 전부 다 뭐 학살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만큼 다 이재명 대표에 비판하던 사람들은 다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야에 대한 기대가 다 사라지는 듯한 이런 느낌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네, 이걸
이걸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심정에서 저는 이번에 다시 출마를 해서 네. 다시 우리 부천 시민의 심판을 받아서 국회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일에 앞장서겠다 이런 심정입니다. 탈당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80년대 김대중 총재 당시 비서를 시작으로 해서 동교동계로서 민주당을 지켜온 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의 이게 40년 세월인데 이번에 이렇게 당을 떠나셨거든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예. 저는 이재명 대표로부터 하위 10% 예. 여정 활동 하위 10%를 받았다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저는 며칠 전에 법률 관계 쪽 단체로부터 네. 우리 16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상위 10%에 상위 10위에 들어간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만큼 의정 활동 충실히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저를 이재명 대표의 비판적인 활동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하위 10%로 넣어서 감산 30%를 줬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규정을 따르면은 지금 이번에 다 탈락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규정을 가지고 말하자면 장난을 쳤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예. 그러나 당은 그랬지만은 민주당은 그랬지만은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부천 시민들은 그 사정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른 의원이 아주 억울하게 당했다. 이 생각을 정확히 읽고 계신다고 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럼 이번 선거는 어디 소속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나오시는 거고요. 지금은 무소속으로 출발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낙연 대표 측의 새로운 미래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17일쯤 될 것 같은데 그때쯤 되면은 네. 확실한 진로가 결정되지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쯤에 확실한 진로가 결정되는 그 기로, 여부, 기준 이야기 들어보셔야겠지만은 어떤 게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세요? 제가 며칠간 이렇게 선거운동을 해보면은 예. 의견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네. 새로운 미래로 가라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무소속으로 남아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네. 제가 원래 이 연대를 결성을 해서 그 힘으로 뭉쳐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 전부 다 뭉쳐서 민주연대로 해서 출범하자. 그러셨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네. 그게 제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아주 훌륭한 분 한 분이 민주연대를 같이 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예. 그래서 그게 결정이 이번 주 일요일 좀 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과 함께 이 행동을 같이 하겠다. 나를 희생하는 한이 있다면 같이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일요일까지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러면 무소속으로 출마하신다는 말씀 듣고 언뜻 지금 떠오르는 게요. 이해찬 현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의 2016년 당시에 총선 행보였는데 공천에서 배제되자 탈당 후에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당으로 돌아갔거든요. 혹시 비슷한 경로로 구상하신 것도 있나요? 비슷합니다. 이해찬 대표가 2016년에 예. 무소속 출마를 해가 당선됐거든요. 네네. 아주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해찬 대표는 그 당 발전을 참 헌신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사감이 적용해가지고 컷오프 당했죠. 네. 이해찬 대표는 그때 컷오프 대한 그 아픈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뒤 이제 당에 복귀해서 당 대표가 나고 나서 그 소위 시스템 공천이라고 그래서 룰을 아주 정확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 사람이 나서서 그걸 정확히 만들어놨는데 예. 이번에 이재명 대표 그걸 다 뜯어 고쳤습니다. 네. 개악했죠. 아주 나쁘게 고쳐놨는데 근데 그러고도 그걸 시스템 공천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제가 이제 하위 10%라고 그래가지고 30% 감산이라는 걸 당하겠거든요. 네. 근데 그건 그때는 예전 시스템에는 없었습니다. 또 이 과거 공천 안에서는 탈당 영입자는 6% 감산하도록 돼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로 이 감산 규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탈당했던 경력들이 있어서 예. 그 사람들 구제하려고 25% 감산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만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예. 세세한 내용들을 보면은 오늘 이랬다 내일 저렇게 하고 얼마든지 바꾸고 고치고 하는 부분을 네. 그냥 자유자재로 했습니다. 그래서 룰이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자신의 판단,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고치고 자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없애버리고 예.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걸 시스템 공천이라 한다면 세상 사람이 웃을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 무소속으로 당선을 일단 이루시고 나서 당으로 돌아가시는 행보와 비슷한 구상이시라면 이게 지금 민주당을 나올 당시와의 정치 행보 구상이 달라진 건지 아니면 당선이 되더라도 돌아가는 조건은 이재명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건가요? 지금 이 전국의 흐름을 보면은 예. 이재명 대표가 사천을 해서 민주당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네. 이걸는 국민들이 심판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이 재편되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사법 이 심판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 등등이 함께 몰린다면은 네. 선거 이후에 약간발 국면 재편이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민주당 안에서 네. 또 저 같은 민주당 밖에서 민주당을 개편해서 제대로 된 야당을 만들자 이런 캠페인이 국민적으로 일어날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그러면 그때 다시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임종석 전 그 비서실장하고 박용진 의원처럼 지금 공천 과정을 문제를 삼았지만은 그래도 민주당에 남은 인사들이 있는데 이 탈당하신 전후로 공천에서는 배제됐지만 이렇게 남아있는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좀 하셨는지 그렇다면 주로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궁금해요. 예, 접촉을 하고 있죠. 네네. 이 이제 공천 과정이 이재명 대표가 마음대로 했다. 너무도 사적인 조건으로 다 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이 있고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가 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건 뭐 이재명 대표가 자기는 시스템 공천이다. 당원들이 선택했다 하지만 당원들이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여건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결론은 민주당 내에 잔류하고 있는 분들, 네. 뭐 말씀드린 그런 분들과 저처럼 민주당을 탈당한 분들,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민주당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오신 분도 뭐 남으신 분도 같이 이렇게 만들자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그런 접촉은 제가 언급한 임종석 전 실장이랄지 박용진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하고도 연락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각자 선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구체적으로 만나서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네. 저는 한 5월쯤 되리라 생각하는데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민주당의 문제를 놓고 서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때 논의를 할 수밖에 없지. 지금은 서로 선거운동에 바쁘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공천이 안 된 분들이야 여유가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선거운동을 하다가 지금 들어와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네네.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셈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요, 지금 제3지대에 대한 지지세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합류하는 분들도 더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제3지대가 전체적인 선거판을 지금 크게 흔들지 못하고 있는 이 분위기, 이 이유는 뭘까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예. 해방 이후 대부분 양당 체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랬었죠. 그렇게 쭉 해왔던 전통이 있고 국민들이 거기에 젖어 있습니다. 네네. 국민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양당 체제 그러면 나쁘냐?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많이 있죠. 네. 대국이 안정되게 운영된다든지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을 어떻게 나무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양당이 다 지금처럼 극명하게 문제점을 드러낸 경우는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3지대에 대한 요구가 아주 크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양당에서 떨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탈당을 하려고 할 때 참 40년간 민주당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 결심을 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고심에 다른 분들 거듭하셨겠죠.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결심을 하는데 그런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3지대 운영이 제3지대로 모여드는 문제가 쉽게 안 나오는데 그러나 선거에서는 예. 그 문제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조국 신당에 대한 그 집결 현상이 있다라든지 이런 게 결국은 제3지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크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고 예. 선거가 진행되면은 제3지대가 필요하구나 하는 게 조금씩 이 지지가 높아질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조국 혁신당은 제3지대와 다른 제3지대와 약간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그 부분은 말하자면은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친문 세력들이 뭉쳐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분들이 네. 이재명 정당에 대해서
아주 이 진저리를 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조국혁신당을 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것도 아직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이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진행 예. 상황을 좀 봐야 알지. 네네.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거다라고 진단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지금 부천 을 이 지역구 주민분들께서는 의원님에게 주로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뭐라고 답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요. 예. 참 고생한다. 그동안에 지역 발전에 대해서 애를 쓰고 국회에서도 의정활동 열심히 했는데 네. 상황이 그렇게 돼서 참 동정한다. 이 동정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5선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했는데 네. 서로는 이렇게 버림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동정론이 아주 크게 있어서 저로서는 좀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든든하기도 합니다만은 지역 주민들은 이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정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요. 예. 어떤 이유로 서론이 이렇게 됐다는 걸 알고 계시고 문제는 이제 지역 발전에 대해서 예. 부천을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더 저를 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인데 그건 제가 이제 5선 의원이고 정치 경력이 아직 길기 때문에 네네. 서론이 그 점에서는 두말할 나에서 훨씬 더 잘할 것이다. 이건 뭐 똑같은 평가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보다는 10분 뭐 더 잘할 것이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런 점을 우리 부천 지역 주민들께서 높이 치고 계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 부천을 지금 선거운동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다른 유권자들도 중요하겠지만 뭐 민주당 지지자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것도 관건일 것 같긴 한데 지금 민주당 측에서 전면에 내세우는 정권 심판 같은 어떤 커다란 정치 구호를 함께 외친다면 차별화가 힘들 것 같은데요. 무소속 서른 후보께서는 어떤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예. 윤석열 정권의 실정, 윤석열 정권의 실패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네. 그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대한 세력이 되어서 정권을 인수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민주당이 네. 이재명 체제가 되면서 그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실망한 국민들이 이거 안 되겠구나. 제3의 인물인 서른을 내세워서 이걸 어떻게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일고 있고 오늘도 돌아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저를 격려하면서 힘내라고 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참 정의라는 건 살아있고 시민들이 정확히 보고 계시구나 하는 걸 느끼고 네. 용기 백배한 심정입니다. 예. 지금 부천 을 지역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또 민주당 두 거대 정당 후보들에 비해서 서른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장점은 이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예. 5선 국회의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정치를 시작을 했고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네네. 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난 뒤에 국정을 같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무현 대통령을 아주 적극적으로 보필하면서 국정 운영을 했습니다. 예예. 그 점을 부천 시민들이 잘 알고 계시고 부천에 와서 제가 3선을 하는 동안에 부천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선을 할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민주당 국회의원 160여 명 중에서 여정 활동 잘하기로 그리고 공약 이행을 잘한 의원 10명 중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네. 그런 여정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저를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시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정확한 선택을 하셔서 부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일테면은 이 신도시 문제라든지 예. 또 중동 역사 개발 문제라 역세권 개발 문제라든지 네. 또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네. 자신의 경험과 정확히 부천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책임자일 거라는 거는 부천 시민들이 대부분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예. 자, 지금 지역 현안도 말씀하셨는데 당선이 되시면 6선 의원이 되시고요. 그렇다면 네. 제22대 국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당선되면 무소속이 될 것이고 네. 무소속이 결국 무소속으로만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 재편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네. 제가 역시 민주당에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민주당이 들어가서 이 야당의 전열을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가 대안 세력으로서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 부천 사회를 개발시키는 문제 이 문제를 6선 의원으로서 해낸다면은 야당이 됐든 뭐가 됐든 언제든지
부천 사회를 개발시킬 수 있는, 부천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부천 사회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여건을 제가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하고 네. 거기에 몰두할 생각입니다. 예, 의원님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요. 막말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사과를 하고 과거로 묻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공천을 뒤엎는 게 맞을까요? 그 정도에 따라서 공천을 바꿀 수도 있고 예. 그건 지금 상황에서는 바꾸는 게 제일 이 정답이죠. 그러나 그게 상황을 봐서 그게 정도가 있고 예. 심한 정도는 바꿔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사과로서 국민에게 진솔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표로 문제가 되겠죠. 정리가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잘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네. 가차없이 자르는 것이 이 전략적으로는 맞는 판단일 거라 봅니다. 가차없이 자르는 것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부천을에서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설훈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7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7살 세영이는 양쪽 손과 발이 심하게 굽어 있습니다. 새아빠의 폭력으로 인해 엄마 뱃속에서 태아 경기를 앓은 후 결국 신경계 이상을 갖고 태어난 세영이. 지금까지 3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계속되는 척추 통증에 똑바로 누워 잠을 잘 수도 없는데요. 이런 세영이 곁을 지키는 유일한 사람은 신장질환 2기 투병 중인 아픈 엄마뿐입니다. 수급비를 아껴보지만 두 사람 모두 치료를 받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병원비. 하루하루 약해져만 가는 세영이의 근육과 관절에 엄마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세영이와 엄마가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주말까지 낮 기온이 오늘처럼 15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15.4도까지 올랐고 전국에서 합천의 기온이 가장 높아 18.5도를 기록했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4도 등 전국이 영하 2도에서 10도로 평년보다 높겠고 내일 낮 최고기온 서울 제주 15도, 세종과 부산 18도, 광주 19, 대구 20, 강릉 22도까지 올라서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토요일은 서울이 17도까지 올랐다가 일요일 낮부터 전국 대부분 조금씩 기온이 떨어져 월요일 아침은 다시 꽃샘추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옷차림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동해안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아주 강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서해안에는 안개가
비가 짙겠고 모레까지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모레 토요일 늦은 오후부터 제주와 전남 해안에 비가 오겠고요. 밤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에 확대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는 글피 새벽이나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일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와 전북에도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주로 오늘은 중부 지역 미세먼지 농도 나쁘고요. 내일은 남부지방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의대 정원 협상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역 의료 강화 방안을 내놓으며 정책 추진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오늘 저녁 막판 논의에 들어갑니다. 오늘 새벽 경남 통영 욕지도 인근 바다에서 어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선원 11명 가운데 7명이 구조됐지만 3명이 숨지고 1명은 실종됐습니다. 북한이 자체적인 핵우산을 보유했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7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5.8%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주택시장 여건에 상승과 하락 요인이 혼재돼 있어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향후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취약 차주의 신용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총선 격전지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도권 최대 격전지로 불리는 한강 벨트 중 한 곳이죠. 서울 중성동 의뢰 국민의힘 이혜훈 예비후보 스튜디오에 모셨고요. 참고로 민주당 박성준 후보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아직 본 게임이 남았지만은 후보로 선출되시면 축하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경선 과정을 거치셨고 서울 중성동 을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되셨는데 네. 출마의 변부터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중구는 사람들이 계속 떠나가고 있어서 인구가 줄다 보니까 네. 성동과 선거구를 합치는 일이 있다가 이젠 그것도 안 돼서 더 줄어서 네. 이제 송로구까지 선거구를 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떠나가냐. 네. 굉장히 낡고 노후화된 건물, 화재와 붕괴 위험까지 안고 살고 편하게 짝이 없는 이 열악한 정주 여건 때문이니까 네. 이것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예. 그리고 또 이제 교육 여건이 안 좋아서 많이들 떠나가시니까 교육 여건 개선. 그리고 이제 전국 규모의 대단위 재래시장, 네. 대규모 단위 재래시장이 거의 한 50개가 여기 밀집돼 있거든요. 남대문 시장, 평화시장, 동대문 시장, 뭐 중부시장, 약산시장, 중앙시장, 방산시장. 그렇죠. 이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재래상권 활성화 이게 예. 굉장히 이슈라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에는 아무래도 거기에 최적화된 경제통 이해훈이 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감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서울의 중심에 있는 중구와 그 옆에 있는 성동을이 왜 이렇게 합쳐서 뽑지 않는데 그런 이유로 이렇게 선거구 재편이 됐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여당은 지금 수도권 최대 격전지로 중성동을 지역구가 포함된 한강벨트 표심에 어떤 학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중성동을 지역의 민심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여기가 저희가 전통적으로 잘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요. 이 4년 전 국회의원 선거 때는 저희가 6천 표를 줬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당 입장에서 가장 좋았던 선거라고 지금 최근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네. 2년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일 거예요. 제일 저희가 성적이 좋았던 선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그 선거에서 저희가 500표를 못 이겼어요. 저희가 이겨도 500표를 잘 못 이기고 지면 대패하는 그런 선거구입니다. 네네. 아주 어려운 지역이라고 네.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지역구 현역 의원인 박성준 의원이 경선을 거쳐서 예비 후보로 선정됐고요. 이 박성준 예비 후보에 비해서 본인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은 역시 경제인가요? 네, 왜냐하면 지역의 니즈와 갈증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네. 묵은 수건으로 계속 켜켜이 내려오고 있는데 네네.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더 이제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요. 네. 근데 박성준 의원님 이제 훌륭하신 분이긴 하지만 네네. 지금 이제 이 니즈를 해결하기에는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분은 아니에요. 다른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분이지. 네네. 근데 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잘 알다시피 이거는 수십 개 단계가 있고 각 단계마다 각기 다른 기준과 절차와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배우려면 안 해보신 분은 4년 다 보내도 그리고 또 쉽지가 장기 않거든요. 사업이에요, 그건 또. 네. 예. 이거 뭐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단지마다 특수한 사정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해결해 본 사람, 실적을 내본 사람, 39개 단지의 성공 신화를 써본 국가대표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이혜은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반면에 그 박성준 후보께서는 후보님을 향해서요. 예. 서초에서 3선을 하고 동대문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오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년간 중성동을 지역 현안을 해결해온 자신이 적임자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반론을 하신다면요? 서초의 3선이 예. 사실 재개발 재건축 이거에 실적으로 입증한 12년이죠. 네. 39개 단지를 성사시켜냈으니까 바로 투입돼서 즉각 효과를 낼 수 있는 준비된 전문가죠. 네. 그래서 거기서 얻어진 별명이 재개발 재건축의 국가대표 선수라는 주민들이 붙여주신 명예로운 별명. 바로 그 성공 신화를 중구 성동을 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지역 현안을 챙겼다는 말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분이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경선을 하면서 네. 골목마다 시장마다 거리마다 아침 전철역마다 나가보면 그 우리 야당 후보께서 지역에 안 보인다. 해결을 한 건 고사하고 간에 고통을 호소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지역 예산 확보하신 거, 지역 관련한 법안 내신 거 저는 아직은 못 찾았어요. 제가 부족한 건지 안 네. 내신 건지. 네네. 네. 아까 그 잠깐 민심 파악에서 중간중간 말씀은 여러 가지 하셨지만은 그래도 가장 시급한 중성동 을의 지역 현안은 뭘까요? 저는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라고 보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중구는 600년 된 도읍의 사대문 안이라고 표현하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네네. 너무 오래된 도시인데 여기에는 보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규제, 중구에만 있는 규제가 오래오래 내려오면서 고쳐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낡은 규제들이 있어요. 예를 네. 들면 남산 고도제한 같은. 고도제한 있죠. 예. 중구에는 주거 이종 지역이라 하더라도 4층까지밖에 못 지어요. 네네. 바로 옆 동네 가면 18층까지 짓거든요. 그리고 다른 동네들 가면 아예 이 주거 이종에 대해서는 높이 제한이 없는 데가 많아요. 네. 그런데 왜 여기는 중구에는 4층까지 못 짓냐. 근데 이런 규제들이 다른 데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데 중구에만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 때문에 이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게 수익성이 확보가 안 돼 갖고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문가가 와서 국회에서 계속 문제 삼고 법도 예. 고치고 그다음에 관련 공무원들이 심지어는 질질 끌어서 지연을 행정 지연으로 인해서 행정 지연하면 당연히 이런 일들은 대규모 집단 대출 들어가고 금융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합니다. 네네. 한 달만 늦어져도 이자가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이걸 감당을 못하죠. 이게 수익성을 좀먹는 가장 악마거든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단축시키고 빨리 발통 달고 뛰게 해줌으로써 이게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을 불가능한 걸 하게 해주는 그런 결정적인 원인들이거든요. 네네. 이거는 전문가가 하는 거죠. 경제통이 하는 거죠.
거고. 예. 상대인 민주당 박성준 후보는요. 재선에 만약에 성공하면 꼭 추진하고 싶은 사안이 복합 문화 지역 스퀘어 조성이라고 얘기했는데 후보님의 대표 공약은 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을 하다가 조금 딴 데로 흘렀는데 네. 중국 구민들의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문제에 이제 거의 고통을 느끼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금호동 옥수동이 사실 성동에서 동이 넘어와서 여기 이제 중구 성동으로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구의 주민의 37%가 금호 옥수동 분들인데 여기가 주거타운으로 사실 주택밖에 거의 없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낡고 노화돼서 여기도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의 니즈가 가장 강합니다. 네. 종합하면 중구 성동을에 최대 다수 인구의 고통을 느끼는 부분이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대표 공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근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단지별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법들을 동원해서 네. 이걸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 하나가 이제 떠나는 이유가 네. 교육 여건이요. 그래서 여고를 신설하든지 병설하든지 아니면 그 설립 목적을 변경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 보면 어린 학부모를 가진 부모님들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늘봄학교가 지금 자꾸 문제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부활하고 확대하고 강화하겠다. 예. 넓은 서비스. 예. 자, 지금 여러 가지 지역 현안 얘기들 또 공약도 말씀드려봤는데 하나 지금 한 가지 논란이 좀 있던데요. 이제 경선 과정에서 뭐 부정행위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당 차원의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니까 후보님 지지 모임으로 추정되는 뭐 SNS 단체 대화방에 20대는 마감됐으니 30, 40대라고 하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뭐 나이를 속이도록 유도하는 글 등이 올라왔다는 내용인데 일단 관련해서 후보님의 입장을 좀 들어볼게요. 그게 이제 뭐 지지자들 단톡방이라는 게 예. 경선이든 선거를 하게 되면 수십 개가 이제 막 생성이 됩니다. 네네. 근데 그 수십 개 생성된 거에 뭐 하나의 지금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시고 계시는 우리 하태경 후보가 제기한 그 단톡방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참여자가 500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네네. 근데 그게 중구민이 많지 않고 대부분 뭐 구리 시의원님, 뭐 서대문 후보님, 뭐 온갖 전국에서 다 들어와 계신다면서요. 근데 그런 분들 특히 그 글을 문제를 이제 하 후보가 집중적으로 삼고 있는 그분이 글을 올린 그분은 우리 중구 구민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 옛날에 자기가 했던 경험을 올린 그런 글이라고 들었는데 네네. 이번 선거가 아니고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보면 자기 자랑도 있고 자기 과시도 있고 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예. 나 이런 경험도 있어. 그런 것들도 꽤 있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간이가 잘 가려서 이게 이제 과연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보충 질문 드리면요. 일부 보도에서 후보님도 그 단체방에 있었다든지 또 후보님이 참여자를 직접 초대했다든지 뭐 그런 내용도 있던데요. 이게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제 수많은 수십 개의 단톡방이 있고 예. 이런 500명쯤 되는 참여자가 있는 단톡방들은 하루에 글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시는지 알죠. 1, 2분만 지나도 글이 막 밀려 올라가서 네네. 앞에 거를 막 스크롤해서 보지 않으면 앞에 걸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이 단톡방에 제가 아마 있었던 모양인데 그거는 처음 초대할 때는 이제 후보가 네. 뭐 들어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런 글을 남기기도 하죠. 그게 벌써 얼마 전 일인데요. 아주 오래된 일이고 네네네. 최근에는 경선하고 그러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후보는 핸드폰 들지도 못하고 예. 나가서 명함을 뿌려요. 천천히 나가시는 분들한테 악수도 하고 명함들 손이 핸드폰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악수하고 명함 드리고 예. 이걸 하루 종일 하는데 후보가 기사도 못 봐요. 오죽하면 저는 그날 하태경 후보 쪽에서 이혜원이 허위 사실 유포했다고 하는 기사를 하나 내가지고 네. 그 기사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걸려 있었는데 저는 그 기사가 걸려 있는 줄도 모르고 네. 그걸 수정해 달라고 요구도 못 하고 경선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런 단톡방 글 보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네. 지금 그 하태경 의원님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이 경선 결과 발표 직후에 지금 하태경 의원께서 여론조사 원데이터를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을 하셨고요. 뭐 사회각을 좀 더 배우시면 좋겠다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하태경 후보의 이제 예. 주장은 그거예요. 네. 1차 경선에서 본인이 네. 거의 저보다 16% 정도 앞섰는데 어떻게 2차 결선에서 이혜훈이 앞설 수가 있냐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는데
이영 후보가 이제 1차 경선에 있다가 2차 경선에는 안 계셨잖아요. 그렇죠. 이영 후보의 지지자들의 대부분이 이혜훈을 저는 지지할 수 없다고 처음부터 예측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영 후보의 캠페인은 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보낸 사람이다였거든요. 네, 네. 나는 윤석열 후보의 장관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싶어하고 지지하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영 후보를 지지했어요. 예, 예. 그러면 하태경 후보는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잖아요. 그럼 이영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하태경 후보를 지지하기는 쉽지 않죠. 네. 소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그 경선 때 많이 공격했던 영상들 이게 많이 돌고 있고 아직도 그 기억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그 표가 이혜훈에게 많이 오지 하태경 후보에게 많이 가겠냐. 그게 이제 상식적인 추론이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지지자들에게도 걱정하지 마라. 이영 표는 우리한테 온다.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한테 온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지자들도 그 말에 힘을 얻고 열심히 했는데 네, 네. 제가 예측한 대로 그대로 된 거고 저는 이제 사회과학적인 추론을 하는 사람이고 저의 사회과학적인 예측이 뭐 맞는 것으로 드러난 거고 입증이 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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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공간이가 바로 그 로데이터 네. 하태경 후보를에게 다 보여주고 공개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태경 후보는 그 후에 그 일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027님. 이혜훈 의원님 파이팅입니다. 경남 합천에서 응원할게요라는 아우, 문자를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저희 톡방에 그 문제를 삼고 있는 그 톡방에 네. 경남과 예. 부산, 마산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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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혜훈 의원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미국의 UCLA 대학원 또 한국개발연구원 생활하셨고 영국의 레스터 대학교 경제학 교수 또 OECD 한국 대표 뭐 이력이 정말 화려하신데 그러니까 경제 쪽으로 경제 전문가시고 이 전문가로서 현 정부의 어떤 기업 우호적인 정책 방향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결국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예.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국익을 창출하고 네. 우리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윤을 창출하고 하는 것은 결국 주체는 기업입니다. 정부는 질서를 그 기업들이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나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 창출된 이윤이 정당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네. 질서를 지키고 그 질서를 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당한 대응을 하고 네네. 하는 이런 일들을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체는 결국은 기업이거든요. 그런 기업이 룰 안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기업에게는 질서 안에서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네네. 이것이 결국은 경제를 번성하게 하고 자유시장 경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달되게 하는 기본 원리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네.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죠. 또 하나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화제가 됐던 게 후보로 확정되신 다음에요. 옆 지역구가 중성동갑의 국민의힘 예비 후보가 윤희숙 전 의원이신데 네. 공교롭게도 두 분 모두 KDI 출신의 선후배지간이시고 또 경제통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 계시고 이러다 보면은 연대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네. 들면 뭐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혹시나 윤희숙 전 의원님하고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뭐 혹시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도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그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이 우리 하태경 후보가 어제 오늘 저를 너무 흔들고 있어가지고 아직은 시작을 못했습니다만 네.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어떤 건가요? 윤희숙 의원도 이제 네. 여성이시고 그리고 경제가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일자리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성과 청년의 일자리 문제 그래서 특히 돌봄 서비스나 이런 것도 그렇고 교육 여건 개선이 여성과 청년의 일자리랑 접점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같이 묶어서 저는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경제 전문가 이혜훈 의원님께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민주당은 지금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또 하나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이것을 두고 이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다면요? 예를 들면 예.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거가 그거야말로 저는 국민을 외면하는 거지. 이게 이제 보면 재개발 재건축 그거 우리 중국하고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중국에 가보면은요. 사람 둘이 지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골목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네네. 청소차,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요. 소형차가 못 들어가요. 쓰레기가 제대로 치워지겠습니까? 제때?
냄새가 예, 진동을 예. 합니다. 네. 특히 여름철에 살기가 어려워요. 네네. 이렇게 열악한 정주 여건 때문에 사람들이 중구를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되고 낙후된 쇠락한 건물들은 뭐가 있냐면 화재와 붕괴의 위험이 있어요. 네. 위험하거든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며 거기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중구를 떠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도록 규제를 묶어놓고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규제를 옥매면서 1970년대 60년대 50년대 만들어진 그 규제 지금은 철지나서 아무 의미도 없는 규제를 무슨 보물단지처럼 잡고 있는 이게 잘하는 정상적이지 건가요? 않다. 네. 이게 잘하는 건가요?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예. 이런 걸 없애주고 국민들의 삶을 편안해주고 족쇄를 풀어줘서 국민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걸 파퓰리즘이라고 비난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네. 의원님은 그리고 전현직 여성 의원분들로 구성된 네. 국회의장 산하의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정 대표이시기도 한데 이게 지금 남녀가 동등하게 대표돼야만 민주주의의 본질인 그 가치가 어떻게 보면 지켜진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당의 공천이 물론 야당과 비교해서 좀 순조로웠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성의 등용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일부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좀 더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국회라는 곳이 예. 국민을 대표하는 곳이잖아요. 네네. 국민을 대신 대표라는 말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신이에요. 국민을 대신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곳인데 그러면 국민의 구성과 동일하게 구성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네네. 그럼 청년도 국민 전체에서 점하는 비율만큼 있는 것이 좋고 여성도 국민 전체에서 점하는 비율만큼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남성의 비율만큼 여성의 비율만큼 국회에 있는 것이 좋은데 지금 그 비율이 너무 괴리되어 있잖아요. 네. 가능하면 근접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그렇게 근접한 국민의 구성과 근접한 국회의 구성을 이루자. 이게 사실 동수민주주의거든요. 네. 근데 그 동수민주주의가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동수민주주의에 가까운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려는 것이 저희 한국여성의정이에요. 예. 지금 당장 안 됐지만 좀 더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가는 그런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네.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예. 것 같고 자 이번 총선도요. 수도권에서 결과가 판가름 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은데 지금 수도권 판세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상당히 예. 저희가 지난 연말은 뭐 거의 바닥을 쳤다고 보고요. 네네. 그 연말에 나왔던 여러 가지 여론조사 뭐 기억하실 거예요. 몇 석이다. 그건 최악의 시나리오였고요. 예. 근데 연초가 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들어오시고 우리 대통령이 또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 정책들이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이해해 주시면서 네. 저는 대통령 지지율도 오르고 우리 판세 분석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위험 신호가 하나 감지되는 것이 예. 소위 뭐 지민비조, 조국 개혁 신당 이게 바람이 불고 있는데 저는 네네. 이걸 굉장히 만만치 않게 보는 게 원래 이제 바람이라는 거는 한두 달 지나면 가라앉기 마련이에요. 어떤 바람이든. 예. 좋은 바람이든 나쁜 바람이든 바람은 처음엔 강하게 불어요. 굉장히 강한 바람으로 강한 세기로 불다가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을 하셔서 그게 오래 갈 바람이면 오래 가지만 아니면 가라앉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 달은 일단 가요. 불기 시작하면. 네네. 근데 지금 해필이면 이게 한 달 안 남은 상태에서 불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변수는 조국 혁신당인가요? 그게 국민들께서 이 바람에 예. 본질과 네. 이 바람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뭔가 하는 거 이게 과연 이게 바람직한 바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꿰뚫어 보시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약한 타이밍에 불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정말 현명하게 이 바람을 꿰뚫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중성동 을에서 당선이 되신다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향후에 정치적인 포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고요. 그렇죠. 제일 큰 변화는 중구 성동을이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 성동을로 변화되는 게 제 첫 번째 목표이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낡고 헌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도록 해서 돌아오는 중구 성동을을 만드는 게 그게 1차 목표.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정치가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정치가요. 예, 네. 그게 변화인데
예를 들면 지금 180석 거야 때문에 반시장 반기업 입법들이 너무 많이 통과되고 네네.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이나 그 중대재해처벌법 예. 같은 것도 위험 요소가 있는데도 그 요소들이 지금 다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위험 요소를 좀 제거하는 그래서 좀 더 근로자들도 안전하게 중소자영업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선량한 중소자영업자들이 범죄자로 내몰리는 걸 우리 누구도 원치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위험 요소 내관을 제거한 그런 법률을 21대에 만들고 싶다. 이게 제 목표예요. 예. 방송 끝나시면 다시 그 지역구로 가시나요? 네, 그래야죠. 어디부터 가세요? 저희 식당 골목 지금 이 시간이 되면 예. 그 약수역 근처에 그 식당들마다 지금 손님들이 가득 하시거든요. 네. 그럼 여기까지 말씀 듣고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성동 을 지역구의 이혜훈 국민의힘 예비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퇴근길 정체가 꾸준하고요.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산막에서 광명터널까지 밀리고요. 남동 2, 3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서창 분기점부터 막힙니다. 중간고속도로 부산 방향 대동요금소에서 삼락까지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막히고 비봉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더 가서 용담 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리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 마도 분기점에서 남한산까지 12km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40분 정도 필요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구 선수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 선수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네요. 네, 황 씨의 형수 A모 씨는 황 씨의 사생활을 노출해서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었는데요.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지금 이 형수 A 씨가 받고 있었던 혐의 내용들 한 번 더 살펴볼까요? 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SNS에 공유했고 또 황 씨가 다수 여성에게 피해를 줬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황 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이런 협박을 한 혐의도 받았고요. 지난해 12월에 A 씨는 기소가 됐는데 그동안의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었지만 지난달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선고 전날 법원에 2천만 원을 형사공탁하기도 했습니다. 감형을 노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지금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검찰은 앞서 징역 4년을 구형했었거든요.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한 거죠? 네, 재판부는 영상들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죄질이 무겁다라고 밝혔고요. 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휴대폰을 초기화해서 증거 조사를 방해했던 사실을 두고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뒤늦게라도 자백을 한 점, 게시물로는 황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 일부가 황 씨와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등 이런 점들이 이제 양형에 반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을 두고 이 영상 유출로 일부 피해를 입은 여성 측에서는 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네, 피해 여성 측의 이은희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재판부 발표만 보면 피해자가 황의조 씨 한 명인 줄 알 것이다라면서 피해 여성의 이야기가 빠져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얼굴이 나오지 않은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을 한 거에 대해서도 얼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가 안전한가? 피해자는 벼랑 끝에 있다라고 반발했고요. 또 피고인 A씨가 선고 하루 전에 기습 공탁을 했던 것에 대해서도 어제 오후 3시 공탁 연락을 받은 직후에 수령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황의조 선수는 뭐 사생활 유출의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불법 촬영과 또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한데 이 황의조 씨에 대한 수사는 얼마나 진행됐나요? 네,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관은 황의조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상태입니다. 네. 황 씨는 촬영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상대 동의하에 촬영해서 불법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피해 여성 측의 이은희 변호사는 2차 피해를 줄이는 최선은 하루빨리 황의조를 기소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황의조 선수가 만약에 재판에 넘겨지면 법정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촬영 중이라는 것을 여성 측에서 인지했느냐 아니냐. 부분입니다. 인지하지 못했다면 매우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면이라든지 만취 상태도 인지하지 못한 그 범위로 보는 것입니다. 네. 연인 관계라고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원치 않았지만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도 관건인데요. 촬영물 내에서 피해자의 거부라든지 동의 의사를 또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살펴보면서 당시 상황을 또 법정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뭐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 등등이요. 자, 다음 소식은요. 백두산이 중국의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이 될 전망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3월 13일부터 27일까지 제219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열리는데요. 네. 여기서 18개 신규 세계 지질공원을 인정하는 안건이 논의가 될 예정인데 여기 후보지에 보면 백두산, 중국명으로 창바이산이죠. 네.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후보지들이 작년 9월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에서 등재 권고 결정이 이미 났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인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창바이산이라고 중국명 그렇고 네. 우리 명으로 백두산인데 우선은 앞서 말씀하신 그 유네스코가 인증하는 세계 지질공원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가치를 가진 명소, 경관 이런 것들을 보호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정이 되는 건데요. 총 48개 국가에 195곳의 세계지질공원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5군데가 있습니다. 네. 제주도, 청송, 한탄강, 무등산, 전북 서해안 이렇게 세계 지질공원으로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중국이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지정해 달라,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이유는 뭔가요? 네, 일단 설명 자료에 보면 백두산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질학적으로 북중국 강괴 북동쪽 경계와 유라시아 대륙, 환태평양 조산대가 만나는 지역에 위치해 강력한 화산 활동으로 수백만 년간 독특한 지역이 형성된 곳이다. 일단 뭐 지질학적 가치가 있다고 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0년 전 밀레니엄 분화를 비롯해서 다단계 분화가 있었다. 다양한 암종과 복잡한 화산 지형이 형성돼서 지구의 역동적인 변화를 연구할 수 있는 자연 실험실과 같다라고 소개돼 있습니다. 근데 뭐 백두산이 우리가 백두산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거는 중국 측에만 걸쳐 있는 게 아니고 북한에도 걸쳐 있는 산인데 그럼 북한도 같은 신청을 했나요? 네, 백두산 천지는 참고로 55% 정도가 북한의 영토, 북한 땅이고요. 산 전체로 치면은 4분의 1이 북한이고 4분의 3이 중국 쪽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도 2019년에 백두산을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 인정될 후보지에는 포함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백두산이라는 게 지금 설명 드려본 것처럼 중국에서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해달라, 인정해달라고 한 거는 그만큼 가치를 또 인정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듣는 분들 중에서는 찜찜하실 것 같기도 해요. 중국이 이 백두산을 유네스코 등재를 시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좀 기시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전부터 뭐 고구려를 중국 역사의 일부라고 편입하는 이런 이른바 동북공정 이런 걸 시도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백두산을 중국만의 것으로 만들려는 거 아니냐. 백두산의 중국화다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상명 동북아 역사재단 한중연구소 연구위원이 2022년 학술지 동북아 역사 논총에 중국의 백두산 공정과 대응이란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논문에 보면 중국은 2006년부터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네. 이는 남북한에서 모두 중시하는 백두산의 역사와 가치를 독점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런저런 그 기사들도 보면 네. 이미 중국에서 이거는 온전한 중국의 산인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도 좀 왕왕 본 것 같은데 네네. 중국이 백두산을 동북공정에 활용한다면 뭐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 궁금하네요. 네, 방금 말씀드린 문상명 위원 논문을 보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이 백두산을 만주족 성산으로 선전을 하고 중국 명칭인 창바이 산만 내세워서 자신들의 산으로 세계에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이 고구려 유적을 세계 유산으로 올리며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규정을 한 바 있는데 네. 백두산은 발해를 중국 고대사로 편입하는데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측이 나옵니다. 표수연님, 한복, 김치에 이어서 백두산까지 전부 자기 것이라고 우기나요? 어찌하면 좋나요? 하시는데 참 이런 우려도 있는 건 과거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은요. 틱톡. 이라고 또 중국의 또 쇼폼, 뭐 짧은 동영상 플랫폼 이인데 이제 미국 하원의회가 이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놨어요. 네, 미국 하원의회는 틱톡 퇴출법을 발의를 해서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을 됐어요? 했습니다. 네,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이 된 거죠. 네네. 이 법안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네. 틱톡과 중국의 연결고리를 제거하거나 미국 내에서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네.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법률 발효 후 165일 만에 틱톡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애플리케이션 장터에서 제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네. 미국 행정부에서는 국가 안보와 거대 기술 기업 경쟁 측면에서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틱톡을 미국에서 퇴출하자 뭐 이런 주장은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네. 재임 기간부터 논의가 돼 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시간이 꽤 지났네요. 네, 그동안에 논의가 좀 잠잠한 편이었었다가 지난해 10월에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이 터졌죠. 네네. 이때 이 틱톡을 통해서 전쟁 관련 영상이 급속하게 많이 퍼졌는데 특히 반이스라엘 콘텐츠가 늘어난 것이 미국 의원들을 자극한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에 갑자기 법안에 반대를 했어요. 왜요? 틱톡이 퇴출되면 페이스북이 더 커진다. 그런 거였는데 이게 재밌는 것이 페이스북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킨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악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또 이목이 쏠리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 하원의회의 기류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네, 뭐 압도적으로 가결이 됐고요. 중국 측에서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을 하겠네요. 네,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틱톡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지 않았냐고 지적을 했고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방해하고 국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을 하면서 결국 해를 입는 건 미국 자신이 될 것이다라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 측 말고 그러면은 틱톡 측에서는 뭐 네.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틱톡의 쇼우추 CEO가 사용자들에게 도와달라는 메시지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틱톡이 사라지면 30만 개의 미국 일자리가 사라지고 크리에이터와 중소기업이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볼 것이다 라면서 사용자들의 행동을 촉구했는데요. 실제로 미국 국회의원들 사무실에는 수백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볼 게 지금 이 틱톡 퇴출법이 가결됐다는 것이 미국 네. 하원의회잖아요. 근데 미국은 상원에서도 통과가 돼야지 비로소 입법이 되는 구조로 알고 있는데 상원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원에서 이르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할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수정헌법 1호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희생시킨다 이런 원칙적인 지적도 있고요.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현실적인 우려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는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입니다. 그렇습니다. 틱톡이 퇴출될 경우에 이것을 애용해왔던 청년층이라든지 또 중국계 유권자들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미국 정치권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런 선거 유불리를 다 계산을 해놓고 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게 아니었겠는가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떤 일반적인 사용자들에 대한 뭐 퇴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미 미국은 정부의 모든 기기에서 이미 이제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틱톡 퇴출법은 이제 미국 전역 전 분야에서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면 이미 정부 기관 내에서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중국의 스파이 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예산 법안을 만들 때 정부 기기에 틱톡 사용 금지 조항을 넣어서 네. 현재 실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다른 나라로도 퍼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도 직원들한테 개인이나 업무용 기기에서 틱톡 앱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도 정부기관의 기기에서 공무원이 틱톡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과연 이제 공공기관을 넘어선 차원의 규제가 이뤄질지 미국 의회의 선택에 국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앞서 잠깐 설명하신 것처럼 일단 미국의 어떤 표현의 자유 이거라는 대원칙을 또 훼손할 수도 있고 네. 뭐 중국에서 경제 보복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선거 큰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원에서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뭐 미룰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숙님 틱톡보다 알리나 테무가 더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나요? 하시네요. 아, 그런 의견도 있군요.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구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지구적 참견 시점 프로 참견러죠. 남종영 환경 저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뭐 기후 변화 이 얘기는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게 뭔가요? 바나나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네요. 보니까 바나나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심지어는 멸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예, 그러니까 뭐 저 오면서 기사를 쭉 찾아봤는데 네. 바나나 멸종 위기 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가 나온 거는 네.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서 네. 이번 주에 세계 바나나 포럼이라는 걸 열었어요. 이게 그런 포럼이 있어요? 바나나 업계에서 이제 이 바나나의 미래에 대해서 매년 토론하는 일종의 포럼인데요. 네. 이게 바나나가 국제 거래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한국 돈으로 한 약 13조 원 정도가 국제적으로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크네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죠. 네, 그래서 네. 뭐 감염병이나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이제 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네. 이번 회의에서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바나나 작물에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참석자가 기후 변화는 바나나 산업의 엄청난 위협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내 언론에서도 많이 전했지요. 네, 네. 바나나 작물에 감염병이 확산할 수 있다라는 경고까지 나왔는데 이게 어떤 병인가요? 이게 파나마병이라는 건데요. 파나마. 예. 그 나라 파나마병인데 네, 네. 이 바나나 나무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바나나 암이라고 네. 불립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바나나 덩굴 쪼긴 병균이라는 그런 병균이 네. 이 감염이 되면은 네. 이 바나나 전체 뿌리까지 완전히 죽게 되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토양에까지 침투를 해가지고 이 토양에도 쭉 퍼져요. 예. 그래가지고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아예 바나나를 재배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아, 그냥 바나나만 죽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토양까지 영향을 미쳐서 재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지는 되게 무서운 병이네요. 바나나 그러면 팬데믹이라고도 할 수 있겠나 싶은데 이 병은 지금 확산세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호주에서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최근에는 남아메리카까지 퍼졌다고 하는데요. 많이 퍼졌네요. 네, 이번 회의에 또 보고가 됐는데 전 세계 바나나 재배지의 약 4분의 1이 이 병에 감염이 됐고 연간 피해액이 한 13조 원 정도 된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전체 세계 뭐 거래 액수만큼 피해액이 13조 원에 달한다. 대단한데 이게 지금 대륙을 넘어서 다니면서 이게 병이 퍼지고 있다는 것도 놀랍고요. 그러니까
퍼지고 있는 이유는 혹시 뭐 기후 변화랑 또 연관이 있나요? 그래서 언론 보도로는 이제 기후 변화가 바나나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후 변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뭐 홍수나 강한 바람이 있을 때 이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 포자가 이게 퍼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기후 변화 때문에 홍수나 돌풍 같은 이상 기후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날씨 패턴일 때보다 아무래도 감염병이 좀 빨리 확산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상 좀 원칙적인 일정의 이제 간접적인 배경 효과라고 할 수 있고요. 기후 변화는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사실은 좀 힘듭니다. 왜 근본적인 원인을 보기 힘든지도 궁금하고 그러면 기후 변화와 관련한 또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기후 변화와 관련한 논문을 좀 찾아보고 왔는데요. 영국 엑시터 대학의 데니얼 베버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바나나의 최고 권위자예요. 2019년에 네이처 기후 변화의 논문을 냈는데 데니얼 베버. 예. 이분이 이제 바나나 생산량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961년부터 2016년까지 27개국 바나나 생산량을 분석을 해봤더니 1헥타르당 연간 한 1.37톤이 증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 때문에 덕을 받네요. 덕을 받죠. 사실은 열대작물이잖아요. 바나나가. 그러니까 사실은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덕을 본 건데 그러면 2050년 앞으로 2050년엔 생산량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하면 생산량이 약 0.19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온실가스 감축을 좀 상당히 했을 경우에는 생산량이 0.59톤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의해서 생산량이 조금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생산량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바나나가 멸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과도한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3253님 바나나를 즐겨 먹는데 어쩌나요? 상대적으로 가성비 좋은 과일인데 특효약이 얼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데 맞아요. 우리가 요새 고물 가다 보니까 이렇게 딸기 살까 하다가 가격 보고 손 내리고 토마토 살까 하다가 손 내리고 귤 보고 손 내리고 바나나는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곤 하는데 그러면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바나나 생산량이 늘어나는 지역도 있는 건데 반대로 줄어드는 것도 있겠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2050년 생산량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콜롬비아, 니카라과, 파나마 그리고 아시아의 말레이시아는 기후 리스크가 클 거라고 예상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나나의 70%를 필리핀에서 수입을 합니다. 수입하죠. 그래서 뭐 스미우루 바나나라고 해가지고 뭐 풍미왕, 감수왕 이런 거 있잖아요. 고산지 재배 바나나인데 그건 이제 일본에서 진출해가지고 대규모 플랜테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은 있지만 어느 정도 적응을 할 거다. 2050년에도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 아시아의 두 바나나 생산국은 기후 모델만 보면은 생산량이 감소해야 되는데 재배 기술과 생산 효율성의 발달로 생산량이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오늘 그 큰 주제 기후변화 때문에 바나나가 멸종한다. 이거는 좀 오해일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런데 왜 바나나가 멸종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기후변화보다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단일 품종 재배입니다. 단일 품종 재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입해가지고 먹는 바나나는 원산지만 다를 뿐 캐번디시라고 불리는 품종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소비하는 바나나 품종은 거의 캐번디시 99%가 캐번디시라고 보면 됩니다. 하긴 뭐 사과나 아니면 다른 뭐 과일들은 이렇게 품종 따라서 이건 좀 맛이 좀 달고 어떤 건 뭐 씨가 없기도 하고 등등인데 뭐 바나나는 바나나예요. 다 맛이 똑같죠. 필리핀 바나나든 감수광이든 뭐 델몬트 바나나든 맛이 사실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야생 바나나는 단 거, 신 거, 단단한 거, 무른 거 아주 다양해요. 사실은 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맛도 다양한 거고요. 그리고 이 야생 바나나 같은 경우는 병원체도 다양합니다. 여기에 침투하는 병원체도 다양한데 반면에 농업용으로 그 많은 야생종 바나나 중에 단 한 종만 선택해서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농경지에 대규모로 기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나는 그냥 뭐 큰 게 있고 좀 작은 게 있고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정도지 뭐 맛은 뭐
사실 뭐 조금 단단한 거, 아니면 네. 조금 좀 물렁물렁한 것 정도가 아닐까 싶었는데 다양한 종류가 사실은 있었네요. 근데 이 다양한 품종 중에서 이렇게 딱 하나만 재배하게 된 거는 언제부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한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00년대까지 예, 가요? 네.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같은 중앙 아메리카에서 그 바나나 품종 중 하나인 그로미셸 바나나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미국에서 이 중미에 있는 나라에다가 거대한 이 플랜테이션을 짓고 거기서 이제 수입을 해온 거죠. 네. 근데 이 작물로 재배한 이 농업용 바나나는 야생종과 달리 씨가 없습니다. 그렇죠. 야생종은 씨가 있어서 좀 바나나가 맛이 없다고 해요. 근데 아. 씨가 없는 야생종 바나나 돌연변이를 작물로 만든 거죠. 아, 씨가 있었군요. 예, 그래서 네네. 씨가 없기 때문에 바나나 열매를 수확한 뒤에 그냥 밑둥만 잘라내면 또 땅속 줄기에서 새로운 줄기가 자랍니다. 그러니까 번식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꺾고지 하는 것처럼 뿌리를 잘라서 옮겨 심으면 또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식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 모든 바나나는 사실상 유전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 똑같은 바나나 그로미셸이 중앙 아메리카를 떠나서 전 세계에서 경작된 거고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식물이 세계적으로 지배되고 있는 현상. 사실 자연적으로는 생명의 역사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죠. 네. 5988님,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이거 저 할까말까 했는데 이분은 하시네요. 달콤한 바나나는 아기 간식으로도 참 좋은데 정말 어쩌나요. 저 애기들도 이렇게 바나나 손에 딱 쥐어주면 굉장히 좋아서 먹곤 하는데, 자 그럼 말씀 들어보면 번식시키기가 굉장히 쉬운 게 바나나였고, 근데 이렇게 하나의 품종만 유일하게 단일하게 재배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단일 품종을 재배하는 건 사실은 바나나를 경작하는 그 대규모 업체한테는 사실 편합니다. 뭐 살충제도 하나만 쓰면 그쵸. 되고 재배 기술도 하나만 쓰면 되고 네네. 하는데, 반면에 병원체 하나가 아주 이 병원체에 취약한 그 병원체의 공격을 받으면 일대의 바나나가 다 죽어버리는 거죠. 유전자가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바나나 덩굴 쪼개병이 일으키는 파나마 병이 생겼고, 이게 1890년대에 생겨가지고 완전히 전 세계 바나나 농장을 황폐화시켰어요. 그래서 1950년대에 그로미셸 바나나가 아예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가 먹는 품종의 바나나까지 나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교훈을 얻고 이제 좀 다품종 재배로 전환을 했으면 좋은데 네. 그러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거를 또 찾았는데 다행히 1960년도에 캐번디시라는 품종을 가까스로 찾아내게 됩니다. 캐번디시.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다 우리가 먹는 바나나예요. 캐번디시 바나나가. 네. 캐번디시 바나나는 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게 그로미셸보다 조금 맛이 없습니다. 아, 맛없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먹는 바나나는 맛있었다. 지금 맛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고, 또 그로미셸이 우리가 먹는 바나나 우유의 맛과 비슷하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향료를 거기서 채취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좀 도시 전설에 가깝고요. 네. 예전보다는 맛이 없었는데 대신에 조금 이 병균에 대해서 저항성이 좀 강했다고 해요. 근데 시대가 갈수록 또 병균도 진화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신파나마병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신파나마병. 네, 새로운 파나마병이 생겨가지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고, 예. 또 1963년에 블랙시가토카 곰팡이가 일으키는 검은잎 마른병이라는 것도 또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도 또 여러 지역으로 퍼지고 있어서 지금 캐번디시 바나나도 위협을 받고 있죠. 우리가 지금 먹는 그런 캐번디시 바나나도 말씀을 쭉 들어보면 뭐 자칫하다가는 옛날에 그 맛있었던, 지금보다도 맛있었다고 하는 그 바나나가 사라진 것처럼 한꺼번에 그러면 전멸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비슷한 예가 1800년대 스리랑카에 있었는데요. 네. 당시 영국 하면 차가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네. 영국 사람은 1800년대만 해도 차를 안 먹고 커피를 먹었어요. 근데 이 커피도 같은 품종으로 대규모 플랜테이션으로 스리랑카에서 지었거든요. 네네. 근데 커피 녹병이 한번 발생하니까 스리랑카에 있는 커피 나무가 그냥 싹쓸이로 죽어버렸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영국 사람들이 커피가 아니라 차로 전환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네, 그래서 네, 네. 단일 품종 재배는 일정한 면적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긴 하지만 네. 뭐 그 덕분에 인류가 기아를 어느 정도 극복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캐번디시 바나나가 전멸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사실 우리는 또 다른 변종을 좀 찾아야 됩니다. 다른
계량종을. 그래서 저는 아까 그래서 뭐 바나나 포럼이 3개 뭐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있나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포럼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어떤 기후 변화에 따른 혹은 이런 병으로 인한 또 단일 품종이 없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연구도 해야 될 것이고 품종 개량도 하고 옛날처럼 이렇게 다양한 품종을 다시 개발하는 그런 방법을 좀 취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드는데 어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바나나를 경작하고 유통하는 업체들이 다국적 초거대 자본이에요. 델몬트, 돌 그리고 스미우르라고 이제 일본 업체였는데 지금은 이제 외국으로 넘어갔는데요. 그런 데서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미에다가 거대한 플랜테이션을 짓고 유통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런 소품종, 소량 생산이 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충분히 할 수는 있죠. 그래서 필리핀 시골에 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나나 품종들을 먹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것들이 상업화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수출할 정도로. 혹시 그 뭐 야생의 원숭이도 바나나를 좋아하는데 그런 원숭이들이 먹는 바나나도 우리가 지금 먹는 거랑 비슷할 테고 왜냐하면 단일 품종이니까 옛날에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맛이나 함질의 바나나는 지금 없어진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생종은 이제 야생적으로 자라는데 야생종은 이제 씨가 있고요. 씨가 있고. 그러니까 필리핀 시골에서 먹는 거는 물론 개량을 한 거죠. 그 작물로 개량을 했는데 이런 캐번디시처럼 아예 상업화된 종은 아니고 뭐 조그만 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먹는 몽키 바나나 있잖아요. 몽키 바나나 있죠. 그것도 일종의 개량된 바나나입니다. 캐번디시랑 다른 품종이에요. 네네네. 요즘에는 그런 것도 많이 팔더라고요. 몽키 바나나기도 한데 이렇게 색깔별로 해서 이 순서대로 먹으라는 것도 나오고 하여튼 믿고 있는 바나나. 근데 요즘에는 바나나 값도 많이 올랐대요. 지금 보니까 지금 정부가 이게 무관세 조치를 했는데도 뭐 바나나, 뭐 오렌지, 파인애플 이런 수입 과일 가격이 지난해보다 좀 올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통계 보니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이렇게 오렌지 가격이 지난해보다 8.9% 올랐는데 바나나도 한 4% 정도 올랐다고 해요. 이게 보니까 뭐 작황도 안 좋아졌고 또 이제 저장하고 물류 단가까지 올라서 이렇게 가격이 바나나까지 올랐는데 정말 믿었던 바나나 너마저도 이렇게 값이 오르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품종, 단일 품종에 대한 이런 걱정과 우려도 하지 않을 수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지구적 참변 시점 품종의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종영 환경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모모랜드의 바나나 차차라는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고요.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